자, 매주 금요일에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요? 네, 그냥 다가오는 겨울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습한 여름 좋아하는 분이죠? 네. 아, 이 건조한 겨울 최악이시네요. 힘듭니다. 진짜로요? 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뭐 가습기 틀고 하는 수밖에 습할 없죠. 때까지? 네. 습할 때까지 가습기 틀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화제의 영화죠. 그래요? 영화 국보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본에서 지금 현재 실사 영화 역대 흥행 수입 1위에 이제 막 오른 영화거든요. 네, 일본 영화입니까? 네, 일본 오. 영화고 가부키를 다룬 영화인데 왜 일본은 실사 영화 역대 1위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네. 우리는 그냥 뭐 1,000만 관객 음.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순위권이고 그 해에 가장 인상적인 영화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일본의 영화의 메인 주류는 애니메이션 그죠? 그거 영화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사 영화 중에서도 또 주류는 TV 드라마의 원작 팬과 인기 팬들을 모두 이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인기 드라마의 극장판이 이제 실사 영화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보 이전에 실사 네. 영화 흥행 수입 1위였던 영화도 드라마 춤추는 대수사선의 극장판이고요. 저 수사하는 네, 그 네. 되게 잘생긴 저 네. 형사 나오는 드라마.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전체 영화 흥행 순위 1위와 2위는 모두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귀멸의 칼날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흥행 카운트 단위가 우리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관객 수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흥행 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00억엔을 돌파하면 이제 초대박 영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400억 이상의 수입을 우와. 올렸고요. 이번에 국보 같은 경우에는 173억 8천만 엔을 기록을 해서 역대 실사 영화 흥행 수입 1위에 올랐습니다. 400억엔이면 대충 한 4천억 되는 건데 네. 그 정도면은 우리로 치면은 몇만 관객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 한 2천만 관객 정도 되지 우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네. 아무리 인구가 많지만 2천만이면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네. 네. 자, 이 작품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요? 다큐멘터리입니까? 뭐 드라마입니까? 뭡니까? 드라마인데요. 네. 50여 년에 걸친 네. 가부키 일을 향한 예술혼을 불태운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 키쿠오 같은 경우에는 야쿠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가부키에 대한 재능을 보여서 가부키 명분가의 단주인 하나의 한지로의 눈에 이제 띄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를 잃게 되고 이제 이 한지로의 집에 가서 가부키 수련을 하게 되죠. 근데 가부키 세계는 혈연, 그러니까 어떤 명문가의 몇 군데 그리고 그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물림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야쿠자의 아들인 키쿠오는 사실 설 자리가 없죠. 하지만 엄청난 재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인간 국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 이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와 라이벌도 되고 함께 가부키를 수련하는 친구도 되고 우정과 애증을 오가는 그런 50여 년의 관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군요. 네. 보통 일본은 이런 경우에 무조건 아들한테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부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예명, 한 가문에 하나의 예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세대를 통해서 계속 물려받으면서 이제 그 단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혈연이 아니면 사실 물려받기 힘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양자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런 50여 년의 지난한 과정들이 이 두 남자를 통해서 드러나죠. 일본은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바둑을 봐도 뭐 지금 뭐 명인전, 혼인보전 이런 얘기하는데 그 혼인보도 사실 어떤 가문의 이름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승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맞아요. 그냥 길에 동네에 있는 작은 라면 가게도 네.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네. 물려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몇 대라고 맨날 이름 붙이고. 네,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가 요 가부키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딸이 그러면 뭐 몇 대 한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쵸, 문화가 굉장히 희박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그 가부키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익숙해요. 저 이거 본 사람도 맞아요. 몇 명 없을 것 같기도 저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얼굴 하얗게 칠한다는 면에서 그 중국의 경극이나 네. 그 저 장국영 패왕별이 그걸 뭐라 그러죠? 경극. 그것도 경극인가요? 네. 그런 거랑 구분도 잘 안 돼요. 사실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내용상 형식미나 이런 것들도 많은 네.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부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기에 처음 등장을 했죠. 대중 예술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부유한 상류층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처럼 여겨졌지만 네. 처음 시작은 대중 예술로 이제 서민 예술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때 당시에는 컨텐츠라는 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 배우들이 모두 이제 등장을 했지만 이제 에도 시대를 들어서면서부터 풍기문란을 이유로 여성의 출연이 금지됐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을 희롱하는 관객들도 있었고 음. 이게 나중에 매춘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 남자 그리고 여성 캐릭터도 남성이 연기해야 된다. 이것도 경극이랑 동일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남성 배우를 가부키에서 온나가타라고 하는데 이 온나가타를 이제 슌스케와 키쿠오가 연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온나가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화장법도 배우고 여성의 행동이나 버릇도 연구하고 이 게타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신을 신고 무릎을 꿇거나 높은 음조로 말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수년간 훈련을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 예술이죠. 그럼 체형도 네. 상당히 좀 여리여리하게 여성처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뽑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몸선이 고운 소년들을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저 뭐랄까 남성 연기를 하긴 좀 힘들겠어요. 경극도 그렇고 이 가부키도 그렇고 한 번 온나가타를 맞으면 죽을 때까지 이 온나가타만 연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지금 가부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명인들처럼 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나요? 네, 국가 차원의 보존과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를 이어온 몇몇 가문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가문들은 명문가 대우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같은 명문가의 자식이랄지라도 딸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를 이제 배우거나 이제 연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위주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 근대적인 형태의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관객이 유입되기도 어려운 구조였고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막 가부키 극장들이 문을 닫고 굉장히 어려운 고사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 국보라는 영화가 새로 이제 가부키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정식으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슌스케가 있고 네.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근데 능력은 되게 출중한 키쿠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둘이 엄청 뭐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네. 관계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왠지 관객들은 키코를 좀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한쪽은 그냥 뭔가 핏줄로 태어난 사람을 응원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네. 네. 영화가 또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아, 않거든요. 그래요? 이 키코라는 인물은 네. 가부키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는 인간적인 도리, 인간성마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자신의 딸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어떤 그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도 자신이 가부키에서 최고의 인간 국보에 오를 때까지는 모두 다 불필요한 장애물 같은 요소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키쿠오를 응원하기가 힘들어요. 동정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광기로 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만의 연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관객이자 가부키의 이제 청중으로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기라고 느껴지는군요. 네. 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부키 작품들도 매우 상징적이라면서요. 네. 사실 저도 가부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가부키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자막으로도 해주고 영화 안에서도 기본 원칙이나 작품을 감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부키 작품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러브 스토리나 권선징악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객이 문화적 배경이 없더라도 이해하기가 쉽고 여기에 나온 작품들 역시 또 그러해서 보시다 보면 빠져드시는 걸 좀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놀라운 점이 네. 감독이 한국인이네요. 이것이 이 영화에 굉장히 독특한 개성과 질감을 부여하고 있죠. 일본을 상징하는 전통 예술을 제1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했다. 이상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이상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고 공경원이 자신의 뿌리는 한국인이라고 늘 밝혀왔던 감독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부키를 다뤘다라는 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일 감독이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매혹적인 영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키쿠오의 존재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이 혈연 중심의 가부키 사회에서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피를 가진 인물이 이 가부키 세계에 들어와서 파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 혈통과 외부에서 온 인간이라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살았던 이상일 감독이 너무나 잘 아는 종류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늘 자신이 경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키코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마음을 품고 가부키 예술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죠. 갑자기 키쿠오가 가졌다는 그 광기와 절실함이 네. 그 제1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은 건가라는 좀 슬픈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영화 안에서 많이 겹쳐져요. 그래요? 이 혈통으로 계승되는 예술 세계 속에서 그 피를 타고나지 못한 외부인이라는 것은 일본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늘 이제 배척당하곤 했던 이 제1교포들의 심정과 완전히 겹쳐지죠. 자, 이 영화 궁금하시죠? 음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국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주제곡 루미넌스, 하라 마리히코와 킹 누의 노래입니다. 영화 국보의 주제곡입니다. 루미넌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1145님께서 제1교포 3세 영화 감독의 작품 궁금하고 흥미롭게 전해집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또 3099님이 예술 영화 같은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흥행한다는 게 놀랍네요. 그러게요. 예술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영화는 네. 그 배우들이 이만큼 수련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안 되면 네. 사실 영화가 성립하기 힘든데 오설플 거 아니에요. 네, 이 주두현 배우들이 1년 반 이상 가부키를 수련을 했고요. 와. 그리고 이상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감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독한 감독으로 배우들에게서 최상의 연기를 끌어내기로 유명한 아주 집요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가부키 수련을 하면서 너희가 안 되면 이 영화는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우들은 부담이 되겠어요. 굉장히 배우들을 푸시하면서 결국에는 이 배우들 인생 최고의 연기를 끌어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겠네요. 너희가 안 되면 영화가 망한다. 네. 또 가부키가 진짜 그것도 예술의 어떤 끄트머리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급 예술이니까 네. 진짜 무슨 그 뭐 손끝 하나 각도 그쵸. 뭐 표정 얼굴 음. 돌아가는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익혔겠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걸 굉장히 잘 담아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저는 가부키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봤는데도 이 영화의 카메라 워크 자체가 아주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손끝에 아주 작은 떨림, 그리고 이 피부에 맺힌 땀방울,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가부키 극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근데 뭔데. 영화라는 매체에 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무대 위에서의 숨소리까지도 느낄 수 있어서 가부키를 좋아하시거나 가부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일본 관객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영화 일본 영화 국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네,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여성 연기를 하는 경극 배우가 나오는 영화. 뭡니까? 패왕별이인데요. 이 보고 싶다, 장국영. 패왕별이 같은 경우는 관객들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상일 감독 역시
이 학창 시절에 폐왕별이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이 폐왕별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비슷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국보라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 폐왕별이가 워낙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어서 뿌리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혀서 이제 음.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뭐 나무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보는 이제 일본의 가부키고 폐왕별이는 중국의 경극이고 특히 네. 이제 개봉한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그쵸. 줄거리를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데이와 샬로 이제 경극 배우들이 주인공인데요. 데이는 이제 장국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이고요. 그 온나우코 같이 이제 남자지만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경극에서는 단이라고 하거든요. 데이는 단을 연기하고 샬로는 이제 또 남성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샬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현실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데이는 이 폐왕별이라는 이 경극처럼 샬로와 사랑하고 현실에서도 샬로와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죠. 거기서 일단 갈등이 나고 이들의 인생 전반을 중국 근현대사와 함께 그리면서 중국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경극 무대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때도 이제 장국영 씨나 이 공리 씨나 네. 다 경극을 연습했나요? 네, 장국영 씨는 처음에 이제 첸카이거 감독과 미팅을 했을 때 본인이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진을 해서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가서부터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데이다. 나는 데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촬영 중간에도 이 경극 가치 같은 이 가발 같은 것들이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쉬는 시간에도 빼지 않고 감정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경극 동작들을 연습할 정도로 엄청난 열의를 보여줬죠. 정말 명작은 명작이 탄생한 그 배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는 경극 이 폐왕별이라는 초나라왕 항우와 한나라왕 유방이 이제 그 천하를 놓고 다투다가 항우의 연인이 이제 우위에게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라고 하지만 우위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와 우위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현대사의 흥망을 담아냈다라는 점이 탁월한 부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첸카이커 감독이 자신의 자서전이 제목이 나의 홍위병 시절이에요. 본인이 10대 때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그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 폐왕별이라는 영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보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국보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만 여기에 일본 사회나 시대의 시선 이런 것들은 아주 깔끔하게 표백이 되어 있어서 가부키라는 예술에만 집중을 한다면 폐왕별이는 경극을 다루고 경극을 통해서 중국의 현대사를 보여주면서 더 큰 이야기를 폭넓게 관객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 홍위병 시절에 그 문화 관련된 모든 것들이 탄압당하던 그런 것들도 네. 영화에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이제 인민재판을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데이가 경극이라는 이제 자본가들, 부자들에게 부역했던 그런 공연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극 분장을 시켜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데 그걸 앞장서는 인물이 바로 데이가 키웠던 길거리에 고아를 주워다 키웠던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첸카이커도 홍위병 시절에 자신의 부모, 가족들을 이제 인민재판에 세워서 비난했던 그 상처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 영화에서도 보여주죠. 아이고. 네. 아이고. 본인이 느꼈던 과거니까 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폐왕별이와 국부의 큰 차이겠네요. 네, 국보는 사실 어떤 시대성이나 현재성을 다루기보다는 이 가부키에 미쳐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담아내는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폐왕별이와는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태양별이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면면이 더 잘 드러나거든요. 가부키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담아낸 훌륭한 영화이지만 태양별이는 경극의 아름다움에 더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추함, 선함, 약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훨씬 더 감정적으로 밀착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 정말 저는 이게 93년 개봉인가 그런데 그때는 안 봤던 것 같고 한 1년인가 지나고 봤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그 네. 옛날 일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면 이재 기자님께서는 그 국보에서 네. 주인공 네. 키쿠오가 네. 그러니까 그 가부키에 좀 미친 네.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예술인이 그렇게 자기의 예술 세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다 버리고 돌진하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뭐 범죄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술이라는 게 모두에게 정당성을 가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 국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하고 나서 젊은 층이 가부키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극장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또 젊은 관객들은 가부키라는 예술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상하다. 여자도 못하고 또 그 핏줄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에서 합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기도 했어요. 근데 또 그 말도 맞죠. 근데 하지만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자 그걸 즐기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양가 감정을 다 가질 수밖에 없죠. 가부키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또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것이 국보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씬이 이 키코가 버린 딸이 아버지를 이제 먼 훗날 인간 국보가 되었을 때 만나거든요. 그때 당신을 너무나 원망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무대 위에서 당신을 봤을 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예술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같은 관객들, 대중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저는 오늘 두 영화 둘 다 너무 매력적인데 마지막에 기억 남는 건 장국영 보고 싶다. 저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이상일 감독의 국보와 천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 두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님께서 국보 내일 보러 가려고 예매했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오늘도 한 건 하셨네요. 우리 전통 예술을 소재로 한 멋진 영화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작품이 서편제가 있었죠.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또 한 작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웃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한 번 울면 만고의 수심이 가득하다오. 영화 패왕별이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분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영화 패왕별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주제곡 사랑이 옛일이 되어버렸을 때 장국영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